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반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세로 가담을 하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422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현재 저점 기록하면서 793포인트 선까지 하락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무역수지 적자폭이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원화의 약세 가 증시 흐름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미국 증시가 4일째 연일 하락하는 모습도 투심을 위축시킨 모습입니다. 5개월 연속 적자는 14년 만인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소식 나와줄지 귀추를 주목해 가면서 오늘장 내일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살펴보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지만 수출은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민간 소비가 크게 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와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2.9% 증가했습니다. 반면 농림어업, 또 제조업, 건설업은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석유류와 정보통신기술, ICT를 제외한 대다수 부분이 전분기 대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소비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사실상 서비스업이 2분기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은 2.3%, 육상, 항공, 운송을 중심으로 운수업은 8.1% 증가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은 전분기 대비 17.2%,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는 7.2%나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3.1% 감소했고 수입도 1% 줄었습니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1.3%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실질 금액이 5조 3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또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실도 19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커지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총처분 가득 소득도 증가율보다 최종 소비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아지면서 총 저축률은 1분기보다 1.5%포인트 떨어진 34.2%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서 이달 중 영국과 일본을 찾습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각각 영국과 일본 총리를 만나기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계획 일정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 부회장은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오는 5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에 임박해서 유럽 쪽에 출장을 가서 몇 날을 돌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좀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 회장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 지역도 방문합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외에도 정의선 현대그룹차 회장과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 부산 엑스포를 지원한다, 유치 지원에 나서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오늘부터 7일간 동행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물건 구매를 하시고 영수증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230여 개 유통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모두 6,000개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2개 유통 채널에서 약 3,500개 제품을 판매했는데 올해는 참여사와 제품의 개수도 확연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우선 온라인 유통 채널로는 지마켓, 위메프 등 171곳이 참여해서 5,000여 개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티몰, 이베이 등 7개 글로벌 쇼핑몰도 참여해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이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유통 매장에서도 다양한 경품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도 기존 면세가에서 추가 10%를 더 할인해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도 열리는데요. 식당이나 가게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상생소비 복권 사이트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일주일간 누적 금액이 1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이 사람 역시 또 추첨을 통해서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명소, 지역 축제 등과 특별 판매점을 연계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열 예정입니다. 이번 동행축제에서는 대기업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 제품을 1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롯데시네마 티켓 2장을 드리고요. 또 CGV는 동행축제 온라인 판매전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영화 3,000원 할인 쿠폰과 또 콤보 2,000원 할인 쿠폰을 줍니다. 네, 올해 이 한국 경제 성장률부터 중기부의 동행 축제 소식까지 이지용 기자와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 무역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한 전일 미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 선물 지수까지도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양대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79% 밀려난 2,42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에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58% 하락한 79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건설과 통신 장비 업종인 강세를 보이고 또 수소 관련주들도 오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6,713억 원, 외국인은 3,805억 원. 현재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4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1,088억 원, 외국인은 1,452억 원 현재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행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가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여행주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확정이 났습니다. 오는 3일부터 폐지가 되는데요. 이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달부터 항공권 유료 헬증료가 대폭 인하가 되고 또 단체 관광만 가능했던 일본도 최근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가 결정이 됐죠. 여행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되면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0.94%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세종도 현재 3%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죠. 정부가 또 2030년에 원전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전일 블록딜 이슈로 하락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4%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대한전선, EM코리아, 또 G2파워는 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도 3%대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전일 BTS 관련해서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로 파견한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명에너지는 유럽에서 풍력 발전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이 국내 최대 규모의 CNT 공장을 또다시 증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또 미국 FDA에 통풍신약 추가 3상 계획을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현재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0.79% 밀려난 62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아화성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메탄올 연료전지 추진선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장중에 16%가 넘는 급등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9,6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간암 치료제에 대한 예비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아직 임상 이상 연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술력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1.97% 오른 7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종목별로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 주도를 매수하는 게 좀 보이는데, 우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현재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죠. 바로 대명에너지인데요.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유럽 쪽에서의 그런 그 폭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원 정책 이런 부분이 대명에너지에 대한 오늘 매수세를 좀 강하게 몰리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우선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특히 러시아 쪽에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또 그리고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이죠. 태양광, 또는 풍력, 여기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운영까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죠. 또 중국의 물량 기반 조달, 이 VBP법에 대한 원래 한 8월 초에는 이에 대한 정책의 좀 우려감이 임플란트 주들의 주가를 하락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약간의 좀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임플란트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에 낮아지는 그런 가격에 대한 수요 부분 늘어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BP에 대한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의 수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혜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어떤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추정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중국 내 고객병원 수나 여러 가지 프리미엄 임플란트에 대한 비중이 고르게 증가하는 걸 봤을 때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으로서 대명에너지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기간이 매수 5위에 코스피 매수 5위에 올려놓은 바로 이제 LG이노텍인데요.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좀 시장에서 좀 좋게 레포트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14번째 시리즈에 공급하는 부품에 대한 출하량 증가, 그리고 이 향후에 애플의 XR 기기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광학 솔루션에 대한 수요나 늘어나면서 수주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11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율도 우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드 출하량 증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실적 추정치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아이폰 14 프로죠. 이 카메라를 48메가로 계산하면서 이 LG노텍의 이 평균 판매 가격에 대한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애플 기업이 바로 이제 LG노텍이라는 공식이 좀 있는데 어떤 거래선이나 여러 가지 고객 다변화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G노텍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34만 원,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는 3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로서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할 예정인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이 시장을 이끈 원전 섹터였습니다. 힘이 더해질 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청사진이 또 공개가 되었는데요. 핵심은 역시나 원자력 발전 확대였습니다. 최근 원전 산업 수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안은 올 연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력의 수요와 이제 공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를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5년 이후에까지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안으로 보면 2036년까지 전력 수요량이
17.3기가와트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력 생산 시설은 143.1기가와트까지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 자체에서 그 중에서 이제 전원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정부와 크게 좀 달라진 게 이전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관련된 비중이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2030년도까지 이제 각 그 전원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발전원이냐에 따라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23.9%에서 32.8%로 약 1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30.2%에서 21.5%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12기가 가동 중인데요. 12기가 모두 이제 만기가 된다라고 해도 연장을 통해서 가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6기를 추가 건설을 하겠다라는 건설을 해야 발전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석탄 관련된 비중은 줄어들고요. LNG 관련된 비중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전 정부 대비 이번 정부가 좀 달라진 점은 원전 비중이 상승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더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상승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오늘장 원전 관련주의 주요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원전주도 같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선반영돼서 움직였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은 그 반영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돼야만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원전 2차 수주 관련돼서 관련 업종이 잠깐 올랐다가 다시 조금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그런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지금 당장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식으로 전력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재료로서는 좀 부족한 면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 원전 건설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이제 발생이 해야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내 원전 기업 컨소시엄이 지금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수출과 관련된 가시적인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지금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건설이 재개된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관련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제 과외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이제 자포리자 원전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이제 그 포격전이 이제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전이 일단 그 양쪽의 포격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방사능이 유출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가 다시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각국에서 원전에 대한 무역론이 제기가 되면서 건설이 전면 중단이 됐었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만약 자포리카 원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하게 되면 관련돼서 또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 또 원전에 대한 이런 각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장 원전 관련주 최근의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과 또 원전에 대한 수주가 있어줘야 주가의 흐름을 좀 상승시켜주는 견인의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이슈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만 이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차별화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분포가 돼 있죠. 그중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관련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설계 관련돼서 이제 한전 기술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제작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술을 갖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은 현대건설에서 상당한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먼저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 종목이 이제 같이 추가적인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뭐 탑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전 기술이 가장 탑픽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원전 설계 및 원자로 설계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설계가 가능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각종 발전소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발전소 운전과 이제 유지 보수, 그다음에 기타 플랜트 건설 사업도 같이 영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원전 관련된 걸로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전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제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조금 더 관심 갖는 게 이제 SMR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규모 원자로 설계에 관련돼서 핵심 원천 기술을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제 복합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도 지금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아마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 원전 관련주로서 차별화 양상이 띄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의 이 대장주의 흐름이 먼저 선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 한전기술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장주 중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딜 이슈가 좀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번 블록딜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일 대주주인 이제 두산이 블록딜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의 4.5%를 매각을 했는데요. 뭐 주수로는 보면 2,854만 주, 그다음에 단가는 20,050원에 블록딜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두산 같은 경우 이번 이제 매각 자금을 통해서 차입금 상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 개선 사업에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한 4.5% 정도 블록딜로 매각을 했어도 아직까지 보유 지분은 30.5%로 대주주 지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일단 그 그러니까 블록딜로 인해서 관련된 유통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일단 부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그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거래량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5천만 주가 넘었고요. 금일도 이제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블록딜 관련된 물량은 뭐 빨리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전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지금 차세대 에너지원에 관련 쪽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원전인 이제 SMR에 관련돼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지금 협력 관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SMR 관련된 이제 건설, 그러니까 안정성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다호주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그 SMR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건설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SMR이 움직일 때 아마 관련된 뭐 주의 대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분야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기 관련 사업에 진출을 해서 지금 한전 기술과 풍력 발전기 공급 계획을 지금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제주도나 그다음에 신안 지역에 지금 풍력 발전을 이제 건설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제 수소 혼합용 가스 터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수소와 LNG 혼합 수소 터빈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을 해서 지금 수소
포함 비율이 한 20% 정도 지금 되는 그런 가스 터빈을 만들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한수원과 합작을 통해서 수소 비중이 40% 정도 들어가는 수소 터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LNG 발전소에 있는 가스 터빈을 이런 수소 병합 터빈으로 바꿀 그런 이제 계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를 이용한 이제 가스 발전소 관련된 업무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에너지원의 발전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자세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 이번에 지분 매각으로 약세장에서 좀 유난히 주도주로 평가를 받았던 모습이라 아쉬운 부분이 따릅니다.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긴 음봉이 나타나면서 이 고점 대비 한 20%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가격 메리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격 메리트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밑에서 한 16,000원대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17,000원대나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은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열어놓고 아마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살펴보자면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좀 줄어들면서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을 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통한 추가 상승세는 좀 다소 제한적인 가능성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세계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지속적인 활황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10차 이제 전력 수급 계획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제 비중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신재생 관련된 부분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좀 역행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32%에서 40%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발전 비중을 22에서 24%였던 것을 36에서 38%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하면서 30%에서 21%로 감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향후 2030년도에 축소한다라고는 해도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국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 7.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전의 7.5%니까 이걸 21%까지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발전 설비의 3배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준다라고 해서 산업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 규모는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분야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지구 초원의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커진 것도 사실인 만큼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여전히 시장 전체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좀 축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산업 자체는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종류가 있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하는데 최근 들어 이제 유럽 지역에서 풍력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발트 이제 8개국이 기존 풍력량을
2030년도까지 7배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발 이제 에너지 대란에 따른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도까지 풍력 발전을 통해서 20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2천만 가구 정도의 사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풍력 발전을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풍력 발전을 한다라고 해서 국내에만 이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해외에도 같이 병행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왔던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해외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풍력 대표주라고 불리우는 CS 윈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이제 풍력 타워 이제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내에 풍력 타워 공장을 현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터키, 그다음 포르투갈에 이제 관련된 그 현지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풍력 발전량이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풍력 타워가 기본적으로 수백 톤의 이제 무게를 정도가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까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수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발전소를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 있는 공장에서 관련된 발주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수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미국 콜로라도 주에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미국 내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공장을 갖고 있으면 관련된 보조금이 지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같은 경우도 풍력 발전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내에 이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 상당한 그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인순재 대표님과 함께 원전 발전주와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8분간의 짧은 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급락으로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만 무려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68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9조 원 가까운 추락을 맛봤고요. 일론 머스크는 55억 달러, 워렌 버핏은 27억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장과 연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윤창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의장은요, 이 인플레이션 퇴치에 관련해서 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하겠다라고 밝혔을 뿐인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1개월 반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가 급락을 빗대서 마이클 잭슨의 그 스릴러 장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대했던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잉 반응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당초 8월 17일 날 발표됐던 7월 FOMC 의사록을 보면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하다고 표현을 썼는데요. 하지만 이번 그 잭슨 홀 미팅에서는 시장이 원했던 at some point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전혀 들려주질 않고요. 시장이 그 공포스럽게 여겼던 pause time, 그러니까 물가 안정까지 금융 긴축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에 시장이 경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힌 투자가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딱히 나서서 받아줄 투자가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양스럽게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가 주말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서 하나둘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당장 이번 그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서는 고용자 수라든지 평균 임금 부분에서는 분명히 경기와 관련해서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주말을 경계로 해서 다시 반등의 그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호재가 없는 점이 시장의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아있을 이벤트 지표와 관련돼서 좀 세세하게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주말에 있을 고용 지표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좀 한쪽 방향을 가리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많은 경제 지표들 쪽에서 경기 하락과 관련된 신호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몇 달간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톤을 높이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1970년부터 80년대 고물가 당시의 그 교훈 때문에 물가 안정이 고용보다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서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로의 회귀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게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아주 민감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대응에 실패해서 물가 안정이 좀 뒤늦어진다면 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기처럼 15년간 고난의 시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지난 몇 달간 연준의 이런 그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7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왔으면 경기가 높은 확률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까지 시사해주고 있고요. 또한 전미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수개월 정도 하강 국면에 들어가야지만 경기 후퇴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경기 후퇴 판단은 좀 늦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대신 전미 부동산 협회라든지 또 상무부가 발표하는 주택 관련 지표들은 6개월,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즉각 그 폭등세가 멈추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기가 이제 점차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음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이 경기 후퇴 가능성이 좀 늦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탄광앱 카나리아처럼 세계 경기 채용계라고 불리는 반도체 이 매출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앞으로 몇 개월 뒤에는 좀 심각한 수요 후퇴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수십 년간
반도체 판매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와 아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경기 후퇴와 관련된 경고음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획을 축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낙관론자들은 AI라든지 자동차의 공급 부족에 따라서 반도체 경기는 슈퍼사이클을 타고는 있지만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개월 연속 반도체 매출이 줄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재고 조정으로 볼 게 아니라 세계 경기 후퇴에 따른 수요 감소로 보는 게 옳다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 판매 증가율은 올해보다 3분의 1 정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영리단체죠.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성장 전망률을 16%에서 13%로 낮췄고요. 내년도에는 4.6%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금리 인상,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또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서 유럽이 가장 반도체 경기에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 가장 그나마 난 게 미주 쪽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반도체 가격은 수요 감소 폭에 의해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그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국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급격한 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또 반도체 좀 수요 후퇴는 이미 좀 예견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연준이 경기 연착륙을 좀 자신하는 근거도 궁금하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 고전이 예상됐던 민주당과 바이든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면서 좀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미국 상원 의원의 3분의 1,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집권당이 지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적은 200년간 단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재신임 문제가 컸었는데요. 상하 양원은 당초에는 공화당이 모두 차지할 것으로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커다란 3가지 경제 정책이 통과되면서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하원만 뺏기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상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35석 중에서 민주당은 한 석만 뺏길 가능성이 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오프 시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데 이 중에 펜실베이니아는 민주당이 뺏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들어와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지금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캐치표를 갖고 있는 마가 후보들이 최근 들어와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트럼프에 대한 연방 수사국의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이 부분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 구도에 대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이 지지율은 좀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갑자기 지지율이 좀 회복된 이유 무엇입니까? 네, 7월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2%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급등했던 가솔린 가격이 떨어졌고요. 또한 10년간 4,37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책, 서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감면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상당 부분 달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최대 악재는
낙태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낙태를 반대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 여성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트럼프의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무당파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온건파들로부터도 트럼프가 비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중간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팽팽한 그 격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당장 투표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에 투표를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제네릭 보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25%포인트 차로 벌어졌지만 지금은 모두 공화, 민주 모두 40%대로 수렴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좀 더 민주주의와 관련된 위기 문제라든지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투표해달라는 캠페인이 최근 들어와서 상당한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조용창 소장님과 함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